스루프 타임즈 2023년 9월 1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임금 역대 최고 인상 조선비즈 김민국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현대차 노사는 12일 기본급 11만 1,000원 인상 등 역대 최고 임금 인상안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예정됐던 부분 파업 계획은 취소됐다는 게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성과급 400%, 그 다음에 주식 15주, 상품권 25만 원 등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규모로 합의를 했다는 얘기고요. 의견차가 컸던 정년 연장 논의에 관해서는 정부 정책과 법 개정 등을 지켜본 뒤 내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노조 쪽에서는 그 생산직 1,100명을 신규 채용해달라. 이거를 또 했다는 얘기고요. 내년 800명 채용하고 2025년까지 300명을 충원할 방침이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 중 파업 운운하는 나라는 노한민국이라고 제가 표현해 보고 싶네요. 노조가 나라인 나라. 현대차가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이유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직원 채용은 경영 간섭 아닌가? 필요하면은 회사 경영진이 결정한 거를 노조가 나서 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지금 이게 앉아 있는 내용을 보면은 꽤 이제 연로한 에, 근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들 얘기 나오는 게 내 아들놈을 내 대신 좀 써주소. 요런 그 가업 승계. 음, 가업 승계라면 좀 제가 점잖게 표현한 거죠. 이것이 이 정상적인 거냐 하면은 그게 현재 노동법상으로는 좀 안 좋은 거죠. 공개 경쟁 취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고 있는데 연고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인맥 추천에 의한 것도 없지는 않죠. 그런 거가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곤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현대차가 그 노조가 좀 하는 것은 그 배부른 기존 노조들의 행태로 봐서 아마 그 전 국민의 이 공감대가 정서에 반하는 그런 감정들이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민노총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좀 더 전략적이고 또 합리적인 거로 또 노사 협력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희망사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테슬라 제조혁신 기가 캐스팅, 현대차 도요타도 꽂혔다라고 조선비즈 고성민 기자가 이번에는 어저께 보도를 한 건데요. 현대차 그룹과 일본 도요타 등 대형 자동차 제조사들이 테슬라의 제조 방식 기가 캐스팅을 따라 도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 부분 조립들을 하는 게 아니고 빵 다 찍어낸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그러면은 여러 공정이 단축이 된다는 거니까 테슬라 같은 데서 뭐 노조 그 스트라이크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고 로봇으로 다 대체하려고 그러고 인간 없이도 그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게 꿈인 거로 하고 있죠. 조립 공장까지 완전히 이 로봇화 하겠다고 했는데 최초에는 그 실패를 했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 완성차 메이커들이 인원을 적게 하면서 생산 로봇 자동화 쪽으로 계속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차 노사는 5월 달에 하이퍼캐스팅, 이건 현대차에서는 이거를 하이퍼캐스팅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실증 실행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합의는 됐다고 그래요. 이런 그 기술 개발이나 이것도 노조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 노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한미 대 북로 대립 양상,
중국과 일본의 각 역학 관계는 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원래 제목은 뭐 다른 거였습니다. 김은중, 김명성, 그 다음에 뭐 워싱턴의 김진명 기자 세 명이 그 연대해 가지고 이제 기사를 낸 것 같은데 그만큼 좀 중요하다고 보는 거겠죠. 김정은 13일 푸틴과 회담, 16일엔 13일이면 오늘이네요. 로 국방장관 만난다. 미 정찰위성 핵잠 포탄 담당자 대동을 했다. 푸틴 포스토 친위 우주기지 갈 것. 김정은 회담 장소로 유력하다. 어저께까지는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주기지에서 만나는 거로 오늘 뉴스가 나왔죠.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에 제공되고 러시아의 우주기술이 북한으로 빅딜이 되면 남북 대결은 우크라이나로 확대되는 거다. 결국은 남북 전쟁이 우크라이나로 실제 간접 전쟁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을 제가 해보는데요. 왜 이렇게 그 러시아하고 북한이 만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시진핑은 미중 경제 전쟁과 함께 국내 디프레이션 상황 등으로 많이 매우 힘들다. 또 북한 핵 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어떠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시진핑은 나는 대만 문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러시아의 공공연히 우크라이나 지원을 또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더 눈밖에 나가지고 우리가 좀 더 미국 애들하고 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럴 순 없다.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직접 좀 얘기 좀 해봐라. 북한 애들이 뭘 요구하는지. 이래서 지금 봐서는 김정은이가 우주 개발 그 기술을 그 받는 대신 재래식 그 무기를 그 러시아에 대는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그런지 윤 대통령 실은 김 푸틴 정상회담 앞두고 러시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뭐 이런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북한, 러시아는 한미 협력에 대항하는 상호 협력을 위해 서로의 눈을 돌립니다라는 기사를 코리아 타임즈에서도 냈습니다. 절망에 빠진 북한. 북한이 뭐에 절망이 빠졌는지 잘 모르겠네. 지금 하는 꼴을 봐가지고는 전혀 절망에 빠진 것 같지 않거든요. 요게 이제 그 하산역에 도착해서 응대하는 사람이 그 환경부 장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연자원 환경부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하산역에 내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그 또 그 우주 기지까지 또 어떻게 이동하는지 다 비밀이 되어 있어서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오늘 뉴스 코리아 타임즈 걸 보면은 푸틴, 김정은과 우주 정거장에서 이익을 공공히 하기 위해 환영해가지고 낮에 푸틴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 스루프 회계 분석할 때 제가 배 재고를 좀 없애라고 얘기하는 비유를 하지만은 그래도 그 푸틴은 배가 안 나왔어요. 김정은이 이거 배 나오면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냥 여담으로 하고 넘어가고 싶네요. 또 이렇게 우주기지에서 이제 관람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뭐 하면서 이런 거가 시행이 되는 걸 보니까 우주기술 북한에 넘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푸틴이 빅딜을 해가지고 무기만이 아니고 인력까지라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여기 그 동양인처럼 생긴 사람이 이제 북한애인가요? 그 통역 러시아 말 잘하는 그 통역 하는 애 같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뒤에는 뭐 그 북한군 장성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제가 그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근처에서 짓는 거는 많이 봤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몰랐고 그랬는데
네이버 경제 만렙이라는 데서 그 참 소개를 했네요. 어, 오피스텔이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을 레지던스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용에 들어가는데 오피스텔은 이제 거기서 업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레지던시는 숙박시설로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 걸 구분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오피스텔 분양 세대는 전년 대비 약 80%가 감소했다. 이렇게 수요나 공급이 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내 집서 나가게 생겼다. 레지던스 주인들 날벼락. 한국경제 서기열 이인혁 기자의 공동 보도 내용인데요. 레지던스 10만 채 한 달 뒤 벌금 폭탄. 오피스텔 전환 안 하면 불법.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된 수천만 원 이행 강제금 내야. 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 숙박시설인데 거기에 계속 상주를 하고 사는 생활주택이면은 재산세도 내고 그래야 되니까 현재로서는 그 레지던스는 이제 그 이 재산세가 아닌 뭐 별도 다른 제외되는 것 같아요. 세금 중과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경기도의 한 생활 숙박 시설이는데 겉으로 봐선 다 그냥 그 아파트 같이 느껴집니다. 생활주택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경제 만렙에서도 그 구분을 해가지고 하는 거로 나와 있죠. 노후에 어떤 그 임대 수입 사업업자가 된다고 그러면은 어, 그 해- 저런 거를 뭐 수십 채 가지고 있어가지고 레지던스를 임대업자라도 할 수 있겠죠. 그래 아니면은 이 빌딩 전체를 어떤 그 개인 회사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근데 왜 이런 복잡한 걸 왜 만들었는지 그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부동산 경기 뭐 한다 뭐 해가지고 이래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단순할 수 없는지 좀 모르겠어요. 도시 점령한 일반말이 제비들의 안타까운 서연이라고 유튜버 새 덕후라는 사람인데 끊임없이 새를 추적하고 그 찍는 것을 가끔 봤습니다. 요게 제주도 저녁나절에 그 어떤 그 도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봄철에 와서 그 새끼를 낳고 제비를 키워가지고 다시 따뜻한 남쪽 나라 그게 아마 필리핀 근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작은 체구의 새가 우리나라로 왔다가 다시 이제 이 돌아가는 그 과정에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모인 장소에서 밤을 자고 또 출발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 됩니다. 그 9월 중순까지 이제 제주도 일원에서 보이는데 제주도에서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뭐 내륙에서도 이런 데가 어디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그 밤에 전기줄에 이렇게 앉아서 다들 그 제비들이 잠을 청하는 이유는 아마 그 안전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이 도심 속에서 어떤 이 그걸 뭐라 그러죠? 맹수가 아니고 그 맹조류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거에 좀 안전하게 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을 좀 제가 캡처를 해 봤습니다. 이 아침 나절에 이런 전깃줄에 앉아 있는 여기서 이렇게 잠을 자는 제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흥부전 때문에 제비에 대해서 아주 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죠. 복을 갖다 주는 그런 길조로 우리는 제비를 알고 있습니다. 또 처마 밑에 지면은 다들 좋아를 하는데 제비똥을 싸는데 그것은 뭐 간단하게 또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까지 새 덕후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의 쇼터라는 거에서 우연히 봤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땅은 꽤 넓은데 이 소개하는 거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불빛을 보면은 전체 불빛의 합계액이 우리나라 불빛이나 일본에 다 더한 불빛이나 뭐 각지에 조금씩 불빛이 있고 홋카이도까지도 조금씩 보이는데 중국은 상하이 지역이 꽤 밝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남한은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까 요 경상도 쪽하고 경기도 충청도 쪽이 아주 밝네요. 전라남도 쪽은 아직 조금 그래도 많이 불빛이 좀 보이네요. 이게 또 경제적인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본 도시화율은 91.87%고 한국 도시화율은 81.41%인데 상대적으로 이게 일본이 그 산이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려고 소개를 한 것 같고 인구들이 여기 지금 표시된 쪽에 다 몰려 살고 있고 다른 데는 대부분 그 인구들이 아주 그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니까 아까 앞에 그 제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간도 철새처럼 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비가 봄에 날라오고 가을에 다시 돌아간다. 돌아갈 때 무리를 지어서 간다. 한반도 안에서나마 여름에 북쪽 두만강 근처나 북간도로 가서 지내다가 겨울에 남쪽으로 남하에서 사는 유목민의 생활이 어떨까 한다. 이러려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야 그 여름에 시원하게 북쪽으로 좀 가서 좀 지내다가 겨울에 다시 남쪽에 내려와서 사는 그런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름에 뭐 그렇게 못 가면 홋카이도라도 좀 가서 있다 오든가. 여름철에 홋카이도 가는 게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갔다 온 사람이 얘기가. 그래서 레지던스가 필요한데 레지던스가 한 달 이상 묵는다든지 뭐 한 석 달 정도 묵는다든지 그래서 그 필요한 건데 저가 뭐 촌놈이 여행 뭐 많이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레지던스가 아니고 그 한 방에 한 다섯 여섯 명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유스 호스텔 유스 호스텔에서 잔 기억뿐이 없습니다. 유스 호스텔은 그 아침 저녁 니 아침인가 그 저녁을 주죠. 어, 그 아침만 주든가 아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기억은 또 나네요. 윤정부 인재 가문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유인천 문체부 장관 후보자 72제 노익장 12년 만에 귀환 뉴시스 강진아 기자인데 내용은 그 안 가져왔습니다. 머리가 이제 희끗해가지고 뭐 잘 늙었네요. 잘 늙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명박 정권 때 그 문체부 장관을 한 게 제가 그 얘기 듣기로는 MB를 상징하는 그런 드라마에서 그 MB 역할을 해가지고 그때 현대건설 얘기예요. 거기에서 얘기해가지고 잘 보여서 그런지 어쩐지 해가지고 그때 문체부 장관이 됐는데 뭐 연예인이 뭐 장관 안 되라는 법도 없죠. 뭐 그런 건 있는데 실력이 있으면 되는 건데 많이 그때 그 MB 때 저도 들어본 얘기로는 과연 유인천 씨가 그 장관 그 자격이 있는 그 실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때도 의문점을 둔 적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문규 한전적자 탈원전 탓 전기요금 조정 해결책이다. 이승주의 이명이 또 그 보도를 한 내용인데 소득 부당공제 등 의혹에 송구하다 미진했다. 에너지 공대 감사 검토 지원 공공기관 통폐합하겠다.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 미국 그 흉내내 가지고 그 장관 인사청문회를 다 하게 돼 있는데 그 미국의 인사청문회 하는 것도 좀 가끔 봤어요. 뉴스로 나오는 거. 근데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어 이게 무슨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건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고 하는 건지 유인천 씨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모양이죠. 그냥 대통령이 강행하는 모양이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장관 이 지금 그 박문규라는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가 어떤 출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내부 진급 출신이기를 바래요. 거기에서 이제 그 갈고 닦아가지고 실력이 좀 있는 사람 이런 거지만은 문화체육부 장관 유인천 정도 시키려고 그러면은 우리 외국인이라도 좀 그때 우리 그 무역센터에 누구 뭐 한국 홍보 한다고 해서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뭐 한 적도 있는데 어떻든 뭐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지금 이게 72세면은 이 현업에서들 물러나야죠. 70 넘으면은 좀 뒷방 늙은이 스스로 될 줄 알고 그래야지 뭘 또 벌거적대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의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납니다. 야후뉴스 이 일면에 나오는 거니까 이게 야후뉴스 쪽에서도 아주 중요한 뉴스로 보고 있는 거죠. 러시아의 성스러운 싸움에 대한 지지를 맹세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성스러운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두 정상은 북한이 해상을 향해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몇 시간 만에 수요일 시베리아의 외딴 로켓 발사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는 김정은이가 이제 러시아 가고 있는 중에도 북한이 미사일 두 발을 또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참 푸틴도 이제는 많이 늙었구나. 참 이제 완전 할아버지 얼굴이 돼 있네. 뭔가 씁쓸한 얼굴 같은 거. 김정은이 뭘 또 째려보냐 얘는 해가지고 참 한미, 북러 어떻게 우리가 형성이 될까요? 그러면서도 러시아는 우리나라 정부의 이 말하자면 그 행동 이 노선 그 경로 이런 등등을 한국 정부가 원하면은 자세히 알려주겠다라고 또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러죠. 그리고 중국 대변인이 중국 자국 경제 탄력적 서방 우려 거부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에, 했죠. 지금 많이들 그 중국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지들이 돈을 못 벌어서 걱정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뭐 그러는 거겠지만은 중국의 디프레이션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제 개인적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중국의 디프레이션이면은 한국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거는 압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또 그 북한 용어를 빌어서 또 마땅한 용어가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우리도 디프레이션을 각오해야 되고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될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또 쭉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스루프 타임즈란 걸 하면서도 어쨌거나 기업이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벌기 위한 머리를 돌리는 것이 결국은 경제를 잘 운영하고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된다. 저는 그런 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하자면은 그 디프레이션을 완화하든지 또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경제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거품 붕괴로 격차가 확대됐다. 1억 총 중류가 과거의 것이 된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했다. 사회주의 국가. 그랬을까? 라고 의문 부호를 붙인 내용입니다. 부인 공론이라는 건데 이케카미 아키라 씨라고 언론인 출신이라는데 상당히 좀 늙었네요. 좀 늙었네요.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냐? 소련의 붕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그 고르바초프가 페레토스 저거 해서 했는데 그 결과는 결국 소련이 해쳤기 때문에
보드카의 값이 높이거나 판매를 제한한 것에서 고르바초프의 인기는 땅에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소련은 붕괴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고르바초프는 동서냉전을 끝낸 주역으로 서쪽에서는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러시아에서는 나라를 붕괴시킨 장본인이며 국내에서 평판은 좋지 않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노르마라는 말은 러시아로서 모두가 평등이라 하면 일견 아름다운 사회 같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는 동기부여가 오르지 않아 경제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다 그 배운 얘기들이죠.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왜 경제 발전이 잘 안 되냐 하는 게 사람의 그 이기심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그 경제가 발전한다 그런 얘기고. 1억 총중류라는 것은 그 일본 인구를 1억으로 봤을 때 일본 전체가 중산층으로 그 산다 이런 건데 의식은 이제 과거의 것이다. 그래서 가장 일본 경제도 거품 붕괴우는 기발하지 않습니다. 격차가 확대되면서 1억 총중류의 의식도 과거의 것으로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로 생각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이쪽도 붕괴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그 좀 표현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뭐죠 이 단언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좀 부드럽게 이렇게 좀 표현하는 방법, 부정의 부정 방법으로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일본이 그 복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쓴 거는 알고 있고, 또 그게 신경 쓸 수 있었던 것은 국방비가 별로 많이 안 나가니까 그런데 이제 국방비 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쓰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디프레이션 잃어버린 30년 끝내고 다시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고 또 세금도 더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돼야 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중국이 좀 이렇게 그 내려가는 대신 일본의 그 역할을 올리려는 것이 저는 그 미국의 의도라고 저는 읽고 있거든요. 한국이 어정쩡했었는데 윤 대통령이 딱 그 일본하고 같이 미국에 달라붙는 자세는 미래의 한국 생존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중국한테 미련을 가지고 있는 친중파 사람들한테 생각을 깨우쳐야 될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경제적인 교류는 계속되겠지만은 몰빵하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일본하고도 경제 교류가 계속 잘 돼야 될 거고 미국에 대한 경제 무역 거래 뭐 이런 등들도 계속 또 활성화돼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에, 악영향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중산층이 많아야 안정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날이 갈수록 그 자유자본주의, 글로벌 금융 자본주의에 의해서 그 양극화 현상들이 다 그 유명 그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거 제가 무음으로 해놓고 방송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요즘 쓸데없는 그 스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9월 13일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